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3, 4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3, 4월 과정은 요약집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약집 가지고 이제 요약하는 과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1, 2월 달에 기본서 가지고 이제 보셨죠? 이제 3, 4월에는 요약집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1, 2월, 3, 4월 요 4달 동안에 이제 뭐 이론을 좀 정리를 하는 예,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요 앞에 11월, 12월 과정도 뭐 있었긴 하지만 아무튼 뭐 요렇게 4달이 이제 이론을 가지고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5월, 6월 달에 가면 요약도 물론 뭐 보기는 하겠지만 기출 문제를 좀 위주로 풀어드리는 뭐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 8월 달이죠. 7, 8월 달에는 예상 문제집 뭐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 5월, 6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뭐를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보셔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보는 시험이 뭐 인터뷰를 통해서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되시려면, 즉 자격증 받으려면 뭘 풀어야 되겠어요?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 앞에 있는 이론 과정보다는 중요한 게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이 이제 당연히 중요할 텐데 이 문제를 풀으려면 뭐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론을 이제 우리 3, 4월까지는 이제 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 정리가 바탕이 되면 이제 문제 풀이가 좀 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다룰 건데 하나는 기출 문제, 하나는 예상 문제 이렇게 이제 다룰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뭐 이거를 떠나서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고요. 기출 문제는 뭐 기출 문제 집이 나오면 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문제의 유형을 파악한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형을 파악한다. 이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의 문제들은 그 문제 어떤 출제하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집을 나오면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박스 주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아니면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기억에서부터 한 미음정까지 주고 뭐 1번에 기억 니은 뭐 2번에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주는 문제들 있잖아요. 정답 조합형 문제 이런 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수능식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 문제들이 10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과목 한 15개 이상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는 패턴이 옛날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냥 단순히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거를 물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유형을 좀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문제는 뭐 그런 거예요. 올해도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뭐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마찬가지고 개정 사항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정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건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뭐 예를 좀 들어드린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좀 올해 가장 좀 중요하게 예상되어지는 문제는 포상금 파트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포상금. 왜냐면 이쪽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좀 중요하게 다룰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뭐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시험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정 자료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3, 4월 과정을 처음 이제 개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론은 더 이상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하고 이제 다음 달 3, 4월 달 안에 이론을 총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동차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1차와 2차 올해 시험에 다 붙을 거야.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용기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동차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스케줄을 잘 짜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스케줄을 잘 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을 하나의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면 어떻게 보면 힘의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의 안배를 하고 뭐 이렇게 막판에 이제 스퍼트하는 뭐 이런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 텐데 못해도 5월, 6월 요 정도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 시작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6월까지는 1차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된다는 거죠. 1차. 예, 6월까지는 1차를 어느 정도는 잡아야. 그죠? 예,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뭐를? 2차를 좀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동차를 준비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전략도 굉장히 짜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1차하고 2차를 봤을 때 사실 양이 무슨 과목이 더 많아요? 2차가 더 많잖아. 2차는 이제 과목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1차 두 과목이긴 한데 1차 두 과목에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과목 뭐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1차가 오히려 더 좀 시간이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간 안 될 과목 가능성이 많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두 과목이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 있다 이거죠. 예컨대 민법 하나만 보더라도 민법을 잡으려면 못해도 한 정말 머리가 좀 이렇게 잘 돌아가시는 이런 머리 좋으신 분들도 최소한 4달 정도는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한 60점 그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연세가 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학교 다닐 때 이런 쪽에 전혀 뭐 이런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공부해야 민법 하나만 잡는데도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2차는 뭐 세 과목이긴 한데 다행인 것은 2차 과목은 전부 암기 과목이에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해를 대단히 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2차는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게 이해되면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나 이거 이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 그럼 그런 거는 좀 암기하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2차는 시험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발목 잡는 과목이 아니에요. 2차 과목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뭐가 좀 중요하냐면 1차에서 발목이 잡히면 2차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6월까지는 1차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월, 8월 보는 모의고사에서 막 민법에서 막 37.5점 맞고 이러면 학개론에서 27.5점 이런 식으로 맞고 그러면 뭐를 할 생각이 안 들어요. 2차를 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동차를 못 하게 되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시되 6월까지는 1차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1차 수업만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수업은 계속 다 들으시고 뭐 이렇게 정리하시지만 혼자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이제 혼자서 공부들 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하잖아요. 혼자 자습. 그 자습하실 때는 이제 6월까지는 1차 위주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7월부터는 2차를 하시는 뭐 이런 방향으로 잡으면 동차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3, 4월 과정을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책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책은 요약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지 포함해서 2장을 좀 넘겨주시면 차례가 나옵니다. 표지 포함해서 2장을 넘기시면 차례가 나오는데 3편으로 구성이 되죠. 1편, 2편, 3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1편 공인중개사법 옆에다가 30문제라고 좀 적을게요. 30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0문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대략 한 30문제 정도 이렇게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2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못하면 한 4개에서 많이 나오면 한 7개까지 4개에서 7개 한번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3편 중개 실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4문제에서 한 5개 정도 사이 이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이제 2편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많은 문제라고 한다면 7개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 때문에 그렇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거 한두 개는 꼭 나올 거니까
그동안에 출제했던 거에서 하나 두 개 더 이렇게 생각하면 한 7개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1편 공인중개사법에서 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문제를 뺀다면 3편 쪽에서 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우리가 실무에 나가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개공한테는 참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뺄 수는 없고,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1편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다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차례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잠깐 잡아드리면 1편에서는 5장이 많이 중요한 편입니다. 1편의 5장에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2편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2장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거기서 이제 올해 시험에는 한 3, 4개 정도 주택임대차 신고도 거기다 실어놨으니까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편에서는 6장이 단연 중요합니다. 3편 6장. 6장은 이제 뭐를 담고 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죠. 2장 또 넘기시고요. 1장 총칙 가겠습니다. 자, 1교시, 2교시, 3교시 이제 정리를 쭉 하고요. 마지막 그 오늘은 3교시까지만 할 겁니다. 요약집 과정은 3교시까지 할 거고, 시간은 1시 반 정도에서 1시 한 40분 뭐 정도 사이에 맞춰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약속을 하실 분은 1시 30분 이후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니 또 언제 끝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총칙 부분도 보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초반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오늘 나누어 드렸던 문제 있잖아요. 그 이제 10문제씩 이렇게 매주 이렇게 풀어볼 건데, 문제를 좀 같이 풀어드릴 건데, 저랑 같이 푸는 것보다는 미리 한번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그 해당하는 단락이 지나가면 뭐 쉬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 능력을 풀어내는 능력이 좀 배양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자, 총칙이 있고요. 총칙은 한 2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용어의 정의에서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중개대상물에서 꼭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용어의 정의 나오는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오고요. 쉽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에서 나오는 문제도 쉽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이렇게 보통 배치가 되는 문제들인데 잘 틀리죠. 잘 틀리는 이유는 용어를 상식적인 선에서 자꾸 이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틀리게 되는 거고, 용어는 이제 법률 용어니까 법률의 규정에 맞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서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개의 연형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 그 한자어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중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우리 한자에 부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 부수는 요거예요. 요거 우리 뭐라고 읽죠? 사람인. 이 중자는요, 가운데 중. 그럼 사람이 가운데, 이 개자가 끼일 개자예요. 사람이 가운데에 뭐 했다? 끼었다. 그럼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회방을 놓는다, 아니면 도와준다, 연결한다, 소개한다, 알선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중개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개를 오래 전에 한 사람은 누구냐? 객주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객주. 그 주자는 이제 주인 주자고요. 객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점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객주에서 그 객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정도,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거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식당도 있고, 또 거기에서 무슨 뭐 물건도 좀 팔고, 그리고 숙박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정보도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했던 것이 객주가 운영하는 그 점포였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주막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정보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반대 마을에 사는 뭐 박서방이 토지 하나를 판대. 근데 이제 이쪽 건너편 마을에 사는 이 서방이 토지를 사고 싶어 한대. 그럼 그런 정보들이 주막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는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객주가 가장 먼저 중개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말 정도 넘어오면서 최초의 계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최초의 계공들이 각어간, 각해, 집주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거 왜 실어놨냐면 상식의 폭을 좀 넓히자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퀴즈 프로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퀴즈 프로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최초의 계공에 부르는 말 뭐라고 부른다고요? 각어간, 각해, 집주름.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냐면 맨 끝에 있는 집 있잖아요. 집. 그 집은 순우리나라 말입니다. 한글. 예, 근데 집을 뭐 했대요? 주름 잡았대. 집을 주름 잡았대. 예, 그 사람이 집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주름 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자로 만약에 바꾼다면 맨 앞에 있는 가거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가가 무슨 가짜겠어요? 집 가짜고요. 거가는 이거를 이제 흥정을 붙여주고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주름을 한자로 표현하면 가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각회라는 단어도 있죠. 그죠? 그것도 가짜가 무슨 가짜겠어요? 집 가짜고 쾌자는 주름쾌예요. 주름쾌. 네, 주름을 잡는다의 의미로 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의 중개제도 규율의 연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개제도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중개제도는 국가가 옛날부터 이렇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최초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는 자유영업제가 있었고요. 1890년도,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되기 전이죠. 거의 조선 말쯤에 넘어오면서 인가제라는 최초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 되면서 허가제, 일본 애들이 이제 허가제를 만들었어요. 이때 허가제는 누구한테는 허가를 잘 내주고 일본 놈들한테는 허가를 잘 내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뭐 각어간 각계 집주름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허가를 안 내주고 뭐 이런 어떤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면서 허가제 다시 이제 도입되고 신고제로 규제 완화됐다가 허가제로 다시 갔다가 그리고 현재는 무슨 제? 등록제. 우리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지금은 무슨 제? 등록제. 등록제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허가를 받던 시절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하면 다 된대요. 등록만 하면 된다. 등록만. 그러면 이때 등록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등록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자격이 필요하겠죠.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궁극의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관청에서 뭘 가져오래? 자격 번호 갖고 오래. 그러니까 자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등록 때문에 그런 거죠. 2번이요? 양가로 2번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과 성격 한번 보면 우리 법은 일단 가장 상위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면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시행령 뭐 위아래 아무 데나 좋아요. 대통령령 한 번만 적어 주실래요? 뭐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법률 공부할 때 알고 계셔야 돼요. 시행령 같은 말로 뭐라고요?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령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줄이고요. 이 시행규칙이 항상 국토부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외교에 관련된 법률이다. 외교에 관련된 법률이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누가 제정하겠어요? 외교부 장관이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부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마지막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다가 밑줄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어진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매죠. 그래서 경매 관련이라고 한번 쓸게요. 경매 관련. 그래서 뭐 입찰 대리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쓰여지는 그런 규칙이고 한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얘는 대법원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내려가면 성격이 있는데 성격은 일단 중간법, 혼합법, 일반법, 특별법, 그리고 국내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일반법하고 특별법 두 개는 좀 채색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은데 뭐 설명은 다 드리긴 하겠지만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왼쪽 보조단이나 아니면 상단 여백 아무 데나 괜찮아요. 이 얘기를 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 중에 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지는 않지만 상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법의 이름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 있죠?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해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법을 4개를 좀 적어봤는데 민법은 이 민자가 무슨 민자죠? 백성민자죠. 그러면 모든 백성에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네. 그러면 적용되는 범위가 가장 넓은 그러면 가장 넓은 이러면 이건 무슨 법이 되겠어요?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모든 법의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그런데 상법에서 상자는 상인할 때 쓰는 상자예요. 상인할 때 쓰는 상법. 그러면 상법은 누구한테만 적용하겠어요? 우리 백성 중에서도 어떤 백성? 상인인 백성한테만. 그러면 적용 범위가 좁아졌어요? 넓어졌어요? 좁아졌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인한테는 무슨 법보다는 민법보다는 무슨 법을 상법을 먼저 적용하겠죠? 그러면 얘가 특별법이 되겠네. 그러니까 뭐의 특별법이에요? 그럼요. 민법의 특별법이 되는 거지. 그죠? 민법의 특별법.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좁아지니까 특별한 사람한테만 적용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우리 개공은 뭐로서의 지위가 있냐면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넓게 보면 국민이자 뭐예요? 상인이잖아. 우리가 상인이란 말이에요. 상행위를 업으로 하니까. 근데 개공한테는 상법을 먼저 적용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무슨 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얘랑 얘가 충돌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것도 특별법, 이것도 특별법 하면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상법은 뭐에 비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비하면 일반법이야.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얘랑 비교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법이 볼 때 특별법적 지위도 있지만 일반법적 지위도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중개사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중개사법은 뭐에 비하면 특별법이에요? 민법과 상법에 비하면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특수법인 중에 특수법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특수법인은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떤 특수법인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역 농업협동조합. 그럼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생각해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이 법을 먼저 적용하겠어요? 아니면 이 법을 먼저 적용하겠어? 당연히 얘를 먼저 적용하겠지. 그래서 지역농업협동조합만 놓고 보면 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얘는 또 무슨 법이 되는 거야? 특별법.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얘도 특별법이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얘랑 관계에서 보면 얘는 무슨 법이 되는 거냐면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도 그렇고 중개사법도 그렇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게 되는 거다. 그 대신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중개사법은 무슨 법적 지위만 있는 거예요. 그냥 특별법적 지위만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얘를 비교해 보니까 얘가 일반법적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은 우리 농업협동조합법은 무슨 법적 지위만 있어요? 특별법. 이거보다 더 먼저 적용되는 법은 없단 말이야. 반대로 민법은 특별법적 지위가 없어요. 이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민법은 모든 법의 뭐다? 일반법이다. 그래가지고 얘를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법 과목을 공부할 때 대부분 민법을 기본적으로 과목으로 넣어주는 이유가 이게 안 되면 나머지 법들을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중개사법은 무슨 법적 지위와 무슨 법적 지위가 있대? 특별법과 일반법.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법과 특별법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법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법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공법하고 사법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법하고 사법에 어디에 있다?
중간에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양자를 즉 공법과 사법을 섞었다 그래가지고 혼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끝에 있는 국내법은 뭐 그런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내에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국제적으로 적용됩니까? 국내.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내법입니다.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이제 몇 년 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 중개할 수 있는 자격. 뭐 예컨대 미국의 뭐 브로커 자격. 뭐 이렇게 취득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이냐, 우리나라 말로 공인중개사이냐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OX, X 그거는 그 나라 자격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볼게요. 예, 밑에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이 됩니까? 예. 자, 2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을 하나만 잡을래요?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 이 말은 좀 중요한 말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에게 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냐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뭐를 할 수 있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일반법이니까 부동산 중개에서만큼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누구든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뭐 자격이 있든 없든 뭐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면 무슨 법을 적용받아? 공인중개사법을 당연히 적용받는다. 뭐 이런 뜻이면 예외 없고 3. 부동산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동산 중개계약이라는 용어를 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왼쪽 보조단에도 한번 적겠습니다. 자, 뭘 적으실 거냐면 자, 중개계약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랑 누구인가요? 개인과 개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개공하고 정답 안 나왔는데요. 거래 당사자 하면 안 되고 의뢰인이라고 해야죠. 의뢰인. 개공한테 의뢰한 의뢰인. 그러니까 의뢰인과 개공과 의뢰인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의뢰인은 물론 관청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인. 여러분이나 저처럼 사인. 그 다음에 개공도 관은 아니잖아요, 얘가. 그럼 얘도 뭐야? 사인에 들어가죠. 그러면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법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인 간의 계약이다.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건 무슨 계약이 되겠어? 공법계약.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 중에서 손해배상 파트에 들어가면 업무보증이라는 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 업무보증이 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보험, 공제, 그 다음 뭐야? 공탁은 누구랑 누가 계약을 하는 거냐면 법원이 공탁소잖아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건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럼 국가와 일반 사인이 체결하니까 공탁계약은 이게 무슨 계약에 들어가는 거야? 공법계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법계약에.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다 모조리 사법계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번 개공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 우리 배우지 않은 뭐 이번 달 들어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중개행위는 그저 알선만 하는 거예요. 알선만 하는 거. 우리가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알선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라고 봐야 돼? 사실행위. 거기 사실행위이다 옆에다가 우리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한 번만 적을게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는 아니다. 법률행위는 아니다.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컨대 중개행위는 법률행위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들어갑니다. 요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5번. 개공이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5번 문항에서 포인트가 뭐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뒤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이 중요해 보여요?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하진 않아요.
당연히 주어인 개공이 중요한 거죠. 이미 개공이라는 주어가 쓰였다라는 거는 얘가 뭐를 했다라는 뜻이죠. 어? 위에서 아까 여러분 채색하셨던 건데 등록을 했다는 거죠. 이미 얘는 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애예요.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애입니다. 다시 개공이라는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이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애예요. 따라서 얘가 보수를 받든 안 받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예, 그 보수를 받든 안 받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공이면 뭐 품위 유지 의무도 있고 뭐 공정중개 의무도 있고 신의성실의 의무도 있고 또 사고 치면 뭣도 해줘야 되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들이 이제 부과되기 때문에 보수를 안 받든 받든 당연히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겁니다. 5번 문항에다 우리 별을 하나만 잡아주실래요? 출제가 곧잘 됩니다. 자, 2번 주제 내려가고 공인중개사법의 최종 목적, 법을 만든 이유 뭐 이런 것들인데 20회 초반에는 덜어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한 십몇 년 동안 출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런 거를 좀 출제하기는 조금 그 자격 시험의 수준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두 번을 읽어드릴게요. 밑에 제정 목적 한번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시면 지금 보신 거를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맨 밑에서부터 볼게요. 1차 목적.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고요? 공인중개사. 자,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개공이랑 소공을 다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응?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일을 안 하잖아요. 얘는 자격만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누구랑 누구를? 개공, 그 다음에 소공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 포함해서. 왜냐하면 개공하고 소공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개공하고 소공을 합쳐서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법률 용어로. 네, 그러니까 요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과 소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라. 뭐 가령 계약서를 쓸 때는 뭐 필요적 기재사항 9개를 뭐 누락하지 말고 다 써라. 그리고 쓴 다음에는 거기다 뭐 서명 및 날인해라. 그리고 저 의뢰인한테 쌍방 교부하고 몇 년을 보존해라. 뭐 5년 보존 이런 걸 쭉 적어 놓잖아요. 그런 거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왜 그걸 규정하냐면 2차 목적에 무슨 성을 제고한다 이랬어요. 전문성을 제고. 그러니까 이 업무가 뭐 그냥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네이버 뉴스에 그 하루 종일 뭐가 떴냐면 어제는 제가 문서 작업하느라고 계속 네이버 좀 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계속 그게 메인 저기 창에 뜨더라고요. 뭐냐면 9억짜리 아파트를 한번 보여주기만 했는데 예? 뭐 돈 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 보신 분 기사 많이 보셨죠? 예. 여러분 보실 때 뭐 어때요? 좀 그 아파트 한 번만 보여주고 돈 달라고 하면 너무 도둑놈 같아요? 그거는 도둑놈 같지는 않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그 개공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는 계약을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썼다는 거지. 계약서를 썼으니까 돈을 달라고 했겠지. 집만 보여줬다고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막은 어떤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진 제목만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냥 저는 제목만 봤는데 집을 보기는 한 거야. 누구랑 같이? 개공이랑. 예. 그래서 계약서는 누구랑 썼어? 자기들끼리. 예. 이러면 그건 돈 줘야지. 돈 주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은 사고를 누구를 위주로 사고를 하셔야 돼. 개공을 위주로 사고를 하셔야 돼. 이 법은 이제 개공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사실은 규율도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집만 개공을 통해서 보고 계약서는 자기들끼리 썼다 그럼 난 돈 안 줘도 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개공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무슨 뭐 발품비라고 해가지고 집을 보여주는 돈도 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이제 요율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우리가 하는 일은 상당히 무순성이 있는 업무예요. 전문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채색을 하나만 잡으세요.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에다가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뭐를 건전하게 육성한다고요?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을 육성한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대요. 국민경제 이바지. 자, 오른쪽 팁을 좀 잠깐 볼까요? 예,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면 이런 것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의하여야 합니다. 뭐 돼 있고 1번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한다 이러면 땡이에요. 예? 자, 우리 법률 제정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랬지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한 적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소유권 보호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공신력을 제고한다 이런 말 틀린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공신력을 제고한다 그랬어요? 무슨 역을 제고해? 전문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중개 업무 이러면 틀린 말이고 정확히는 뭐예요? 중개업을 육성한다. 이 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좀 다른 말입니다. 자, 밑에 문제 가로 넣기 문제가 나왔는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은 위에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잠재의식으로 답변하셔야 돼. 자, 누구의 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무슨성 제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래서 무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나열된 게 1번이네요. 자, 밑에 이제 3번 제목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별을 2개를 하십시오. 예, 별 2개. 뭐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가 많지도 않아요. 예, 딱 8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주 보시면서 내 걸로 이렇게 소화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집을 무슨 형 아니면 무슨 형을 받게 됩니까? A형 아니면 B형을 받게 되는데 A형은 뭐 무슨 순서로 나오는 거냐면 우리 기본서 순서 뭐 이런 요약집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게 A형이고요. B형은 뭐겠어요? B형은 이제 뒤죽박죽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받는데 나는 그 무슨 형 받는 게 더 유리하겠네? A형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왜냐면 뭐 뒤죽박죽 나오면 좀 헷갈릴 테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A형 1번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 항상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제가 요거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1차 시험을 볼 때 학개론을 먼저 푸느냐 민법을 먼저 푸느냐가 시험의 당락에 있어서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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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학개론이 이번 시험에 아주 어려웠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학개론 난이도가 높았대. 학개론 난이도가 아주 장난 아니게 높았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개론 먼저 푼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왜? 자, 반대로 개론 난이도가 높았으면 상대적으로 민법 난이도는 어떻게 했어요? 낮아. 두 개 다를 높게 주는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물론 이제 15회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긴 했는데 두 개 다 어려운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15회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개 더 어렵게 내가지고 시험 다시 봤잖아. 예,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둘 다를 어렵게 안 준다고. 하나는 어렵게 하나는 쉽게. 근데 만약에 내가 개론을 먼저 풀었는데 마침 그 해에 개론이 문제가 어려웠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제 일단 뭐 우리가 싸움에 나가면 싸우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지? 한자로 전이라고 하잖아. 예, 전이 상실이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생각이 이제 한 3개 풀다가 포기하는 거죠. 아, 올해는 떨어지겠구나. 왜냐면 봐요. 1번 딱 봤더니 뭔 말인지 아예 모르겠어. 예. 2번 봤더니 안 배운 게 나왔어. 예. 3번 막 갑자기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프를 2개를 주고 막 해가지고 이걸 다 읽어가지고 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나온 거야. 야, 그럼 이제 3번까지 3번까지 딱 풀다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년에 다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2번, 3번 못 풀겠으면 빨리 포기하고
시험장을 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 포기하고 뭐로 가야 돼? 민법. 그럼 민법은 쉬울 거란 말이야. 예, 그럼 여기서 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한 1번에서 5번까지가 어려우면 뒤에 한 장을 넘기게 되면 한 6번 뭐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문제로 하면. 여기서부터 되게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령껏 하셔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용어의 정의 문제를 잘 틀려요. 잘 틀린다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어의 정의는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풀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법률 규정대로 풀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니까 잘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맞추고 못 맞추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중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어요. 행위를 알선. 우리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행위를 알선한다. 행위를 알선한다. 행위 알선. 행위 알선하는 게 뭐라고요? 중개.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문장 안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지 마시고 문장 안에서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제일 처음에 매매부터 얘기하셔야지. 그죠? 어떻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라고 답변하셔야 돼. 다시 질문.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행위를 하는 주체. 거래 당사자가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개공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알선만 하는 사람이야.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가지고 하나요? 예, 중개대상물. 예, 그 중개대상물은 뭐로 정해놓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한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중개하는 사람은 뭐만 해요? 그렇죠. 우리는 알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행위만 한다고. 우리는 계약서를 쓰거나 우리가 써주는 거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 우리는 그저 알선만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여기서 이 법은 이제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거기다 채색 한 번만 하죠. 자격을 취득.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단 하나 뭐? 네, 시험에 합격하셔야 돼.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 볼 수 있나요? 네. 누구나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2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은 딱 세 사람. 자, 누구누구가 시험을 못 보죠? 일단 부정행위하고 몇 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못 보고 또 자격이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세 사람을 빼고는 다 누구나 시험 볼 수 있고 잘 보면 취득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중개업. 자,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 의뢰에다가 채색하시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뭘 꼭 받아야 돼요. 보수. 보수 없이 하면 업이 아닙니다. 예, 보수에다가 채색. 그리고 세 번째 위에서 보셨던 중개 있잖아요. 그걸 뭘로 할 것? 업에다가 채색. 예, 이게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뢰, 보수, 업. 자, 밑에 개공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한 자라고 되어 있죠? 개설 등록한 자.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세요. 개설 등록한 자. 뭐 한 사람을 개공이라고 부른다고요? 등록한 자. 거기 이제 등록한 자 옆에다가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개인 형태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그럼 법인 형태로도 등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 개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이 모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인 공인중개사와 네 번째 용어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어떻게 다른 말이에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개공은요? 등록을 한 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사람만 있나요? 공인중개사는 사람만 있나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예, 예, 거기 취득한 자에다가 개인이라고 쓸게요. 예, 이거는 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인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법인은 뭐를 볼 수가 없어요. 시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우리 좀 중요하게 다룰 거냐면 다음 주에요. 법인인 개공이 되는 과정, 법인인 개공이 될 수 있는 요건. 뭐 예를 들자면 법인이 개공이 되려면 자격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 대표, 또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얘가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금 얼마 이상, 5천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내려갑니다.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해놓고 가로를 하나 열었어요. 이 가로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 그랬죠. 거기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임원은 뭐 직급이 높은 사람들 정도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여백에다가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요. 사원이라고 한번 적을게요. 사원. 네, 사원. 우리 법률 용어로 쓰이는 사원은 어떤 사원을 말한다?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을 말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사원을 말할까요? 무한 책임사원. 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하는 법인에서 직급이 높은 낮은 높은 얼마나 높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도 자격 있어. 그럼 다 소공이에요. 왜냐면 법인이 개공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소공의 업무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업무를 할 건데 첫째 무슨 업무를 수행? 중개 업무 수행.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으시고 중개 업무 수행.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업무가 있죠. 개공의 중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 중개 업무 보조. 거기도 재생. 질문. 소공의 업무는 몇 개? 두 개. 자, 뭐하고 뭐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중개 업무 수행과 중개 업무 보조. 그럼 질문. 소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밑에 중개보조원 내려갈게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까지 채색 잡으시고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에서 출제가 되면 대개는 틀린 지문으로 함정 걸어서 출제하는데 어떤 걸 보통 생략하냐면 지금 채색 잡으신 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는 말 빠지면 그 말이 빠지면 나머지 다 맞는다 하더라도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중개보조원 앞에는 어떤 말이 붙어줘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의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단순한 업무 보조. 거기다 우리 채색 잡을게요. 단순한 업무 보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업무는 뭐를 말한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그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예. 현장 안내 이제 집 보여주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이 있는데 고용인은 누구랑 누구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소공과 중개보조. 예. 중개보조원과 소공을 합쳐서 고용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냥 종업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고용인 하니까 좀 오히려 헷갈리는 뭐 이런 개념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고용인은 개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공한테 고용당한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소공과 중개보조원. 그리고 밑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가 이제 쓰여 있는데 거기 등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개공 등에는 일단 당연히 누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개공 들어가겠지. 개공 당연히 들어가고 또 누구도 들어가. 소공 들어가고 중개보조원도 들어가고 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여백에다가 여백이 좀 되시죠? 거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주어가 개공 등 이렇게 나오는 법조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한 번만 좀 적어 드리면 다음 주 외우시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 이런 말 씁니다. 다음 주 진도 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격이죠. 자, 주어 한번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금지행위. 아주 중요하죠.
금지행위.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이 금지행위는 개공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네? 예, 그럼 누구도 하지 말아야 돼. 소공, 중개부지원, 뭐 사원이면 싹 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 다음 뭐 이런 거. 이중소속. 이중소속. 이중소속이라는 건 두 개 이상의 사무소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소속되는 거. A 사무소 출근, B 사무소 출근 뭐 이런 거 하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비밀 준수 의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지. 예, 지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비밀을 지켜줘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그러니까 우리 그럼 중개보조원도 비밀은 지켜야 돼요? 그럼요, 당연히. 예,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이 쓰여지는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뭐 다 중요하잖아요. 결격 사유, 금쟁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예,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